식품가공기능사 1회 기출문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1번 연체류 및 절종동물의 혈액색소 되는데, 자, 우리 절종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절지동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체류 하면 오징어나 문어를 떠올리면 돼요. 오징어, 문어. 그리고 절지동물, 절종동물은 대표적으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류 및 절종동물의 혈액색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혈액색소는 헤모시아닌입니다. 헤모시아닌. 자, 헤모시아닌은 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와 결합하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연체류 절종동물의 혈액색소는 헤모시아닌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자, 이것은 산소 운반에 관여하는 철기반의 혈액색소를 말하죠.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붉은색을 띱니다. 헤모글로빈. 자, 그럼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연체류 및 절종동물의 혈액색소는 헤모시아닌이다. 1번은 3번. 2번 비타민과 결핍 증세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먼저 1번 비타민 A. 자, 비타민 A는요 야맹증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A가 결핍하게 되면 야맹증. 그 다음에 2번 비타민, 자, 이렇게 오타났네요. 비타민 E. 비타민 E가 이것이 용혈성 빈혈입니다. 비타민 E가 용혈성 빈혈. 그리고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비타민 A가 결핍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비타민 A. 그래서 안구가 뻑뻑하신 분은 비타민 A를 섭취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비타민 B1. 비타민 B1은 결핍하게 되면 각기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펠라그라. 펠라그라는 비타민 B3입니다. 비타민 B3. 비타민 B3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펠라그라입니다. B3. 그 다음에 4번 비타민 B12. 비타민 B12가 악성 빈혈이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전분의 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전분의 노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조리된 전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으로 변화하여 물리적 성질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전분의 노화라고 합니다. 1번 아밀로스 함량이 많은 전분이 노화가 잘 일어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전분의 수분 함량, 이 수분 함량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잘 일어나지 않고 30%에서 60% 사이일 때 가장 잘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3번 냉장 온도보다 실온에서 노화가 잘 일어난다. 아니죠. 냉장 온도입니다. 냉장 온도. 여기서 냉장이란 말은 0도에서 한 4도 정도, 0도씨에서 한 4도씨 정도에서 노화가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4번 감자나 고구마 전분보다 옥수수, 밀과 같은 곡류 전분이 노화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옥수수와 밀 같은 곡류 전분이 노화가 더 잘 일어납니다. 틀린 것은 3번. 4번 다음 물질 중 순수한 교질 용액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교질 용액, 이것을 콜로이드라 그래요.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콜로이드 용액의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들이 비온 뒤에 밖에 나가보면 흙탕물 있죠. 이 흙탕물이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또는요 우유, 비눗물, 먹물 이런 것들이 콜로이드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교질 용액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것은 젤라틴을 물에 녹인 겁니다. 젤라틴을 물에 녹이면요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질 용액이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설탕물, 소금물, 그리고 전분을 물에 풀어놓은 것. 자, 이것은 교질 용액이 아닙니다. 5번 CA. 자, CA는 칼슘. P는 인입니다. 칼슘과 인에 가장 적합한 섭취 비율인데, 칼슘과 인 중에서 만약에 칼슘이 과잉 섭취되면 인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인이 과잉 섭취되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섭취 비율은 뭐겠습니까? 1대1입니다. 칼슘과 인의 가장 적합한 섭취 비율은 1대1이 되겠습니다. 6번 바나나를 잘라서 공기 중에 방치하면 절단면이 갈색으로 변하죠. 자, 갈색.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주된 원인, 이것은 효소에 의한 변질입니다. 답은 4번. 7번 다음 화물 중 비타민의 전구체가 아닌가. 전구체란 말은 뭐냐면 비타민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 자, 1번 이건 7.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입니다. 7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 자, 이것은 비타민 D3. 자, 비타민 D3의 전구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카로틴. 카로틴은 이것은 비타민 A, 비타민 A의 전구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르고스테롤, 그렇죠? 에르고스테롤입니다. 자, 이것은 비타민 D2의 전구체. 그런데 4번에 토코페롤 많이 들어봤죠? 토코페롤은 비타민 E의 활성형 화합물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전구체가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8번 상압가열건조법.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한 수분 정량 시 가열 온도는, 자, 이것은 105도에서 11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한 수분 정량 시 가열 온도는 105도에서 110도입니다. 왜냐하면 105도에서 110도가 되면 대부분의 물질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온도가 만약에 더 높아버리면 시료내의 유기물이 분해되거나 구조적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압가열건조법에 의한 수분 정량 시 가열 온도는 105도에서 110도. 1번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환원당을 검출하는 시험법인데요. 환원당이란 말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을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원당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포도당 또는 과당 또는 갈락토스 그리고 유당, 이런 것들이 환원당이 됩니다. 그러면 환원당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펠링 시험입니다. 펠링. 자, 펠링은 환원당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닌하이드린 시험. 닌하이드린은 아미노산 및 아민유를 검출하는 시험법이고요. 2번에 사카구치 시험은 이것은 아르기닌 검출에 사용되는 시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밀롱 시험은, 자, 이것은 단백질을 검출하는 시험법이에요. 따라서 환원당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펠링 시험이 되겠네요. 10번 생크림을, 자,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하여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이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외부에서 가한 힘에 의해서 물질이 변형되었을 때 그 힘을 제거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점성은 물체가 외력을 받았을 때 천천히 변형되는 성질, 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성이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꿀이나 물, 이게 점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탄성은 물체가 외부 힘에 의해서 변형되었다가 힘이 제거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무줄은 탄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에 점탄성은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해요. 따라서 생크림 하면 소성. 자, 생크림 말고도 하나 더 해볼까요? 점토도 소성이 높습니다. 11번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당질의 경우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르다. 가장이란 말이 틀렸어요. 포도당 흡수 속도는 빠른 편이지만 가장은 아닙니다. 2번 담즙에는, 자, 담즙은 이것은 간에서 생성됩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에는 지질분해 효소,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제가 함유되어 있다. 틀렸죠?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즙에는 리파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당질. 자, 당질은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탄수화물 당질은 단당류까지 완전히 분해되어야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답 3번. 4번 비타민C와 유당. 자, 이것은 칼슘의 흡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합니다. 비타민C와 유당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11번의 답 3번이고요. 12번 다음 중 단당류가 아닌 것. 단당류란 말은 단순한 구조의 탄수화물을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포도당 단당류 맞죠? 그리고 과당 단당류입니다. 갈락토스 단당류입니다. 근데 엿당은 단당류가 아니고 이건 이당류라고 합니다. 엿당은 이당류란 말은 두 분자의 포도당이 결합해서
연결된 것을 이당류라 그래요. 이당류. 엿당은 이당류. 13번. 다음 맛의 종류 중 물리적 작용에 의한 것. 자, 1번에 단맛, 2번에 쓴맛, 3번에 신맛. 1번, 2번, 3번. 단맛, 쓴맛, 신맛. 자, 이것은 화학적인 작용입니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고, 근데 4번에 교질맛, 교질맛이 이것이 물리적인 작용에 의한 것인데요. 교질이란 말은 끈적끈적하고 미끄러운 감촉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질맛 하면 묵이 그럽니다. 묵이 끈적끈적하고 미끄럽죠. 그 다음에 곤약도 교질맛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역줄기. 자, 미역줄기 한번 떠올려보세요.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하죠. 교질맛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작용. 14번. 다음 중 식품의 색소인 엽록소의 변화에 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김을 저장하는 동안 점점 변색되는 이유. 이것은 엽록소가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1번 맞고. 2번. 배추 등의 채소를 말릴 때 녹색이 엷어지는 것. 이것도 엽록소가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3번. 배추로 김치를 담그었을 때 원래 녹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엽록소의 산에 의한 변화 때문이고요. 4번. 엽록소 분자 중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철로 치환시켜 철 엽록소로 만들면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변한답니다. 색깔은 변한다. 답은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건성유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건성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건성유란 말은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딱딱하게 굳는 거. 이 말을 건자거든요. 딱딱하게 굳는 거. 자, 1번 버터, 2번 낙하생유, 3번 아마인유, 4번 팜유. 이 중에서 건성유는 아마인유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성유로서 아마인유를 린시드 오일이라고 부르게 돼요. 린시드 오일, 건성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낙하생유는 요는요, 땅콩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건성유는 아마인유, 린시드 오일. 답 3번이고요. 16번. 다음 성분 중 동일한 조건에 놓여진 경우 자동 산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예상되는 것. 이것은 자, 답부터 부르겠습니다. 3번입니다. 메틸 리놀리네이트. 메틸 리놀리네이트입니다. 답은 3번. 그럼 1번 볼까요? 1번은 메틸 올레에이트. 메틸 올레에이트. 2번은 메틸 리놀리에이트. 리놀리에이트. 4번 메틸 스티어레이트. 메틸 스티어레이트. 자, 근데 자동 산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예상되는 것은 메틸 리놀리네이트입니다. 리놀리네이트. 답은 3번. 17번. 포도의 신맛의 주성분은 요 주석산입니다. 주석산. 그러면 1번에 젖산 볼까요? 젖산은 이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치즈를 떠올리면 되겠죠? 젖산. 그 다음에 구연산은 감귤류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연산. 사과산은 사과나 배 등의 과일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의 신맛은 주석산입니다. 주석산. 18번. 식품의 조 단백질. 이 조라는 말이 뭐냐면 거칠조자입니다. 자, 제가 한자를 쓰는 거 좀 용서해 주세요. 거칠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조 단백질이란 말은 대략적인 방법으로 측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칠게 측정한 거예요. 대충 계산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그 조 단백질 정량시 일반적인 질소계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단백질이 질소를요 16% 함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16분의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6.25가 나옵니다. 6.25. 그러면 식품의 조 단백질 정량시 일반적인 질소계수는 6.25입니다. 답은 3번. 19번. 다음 중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은요,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 비타민 B1.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비타민 D는요, 이것은 칼슘, 그리고 칼슘과 인의 대사에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타민 6. 이거는 단백질과 그리고 단백질과 아미노산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는 이것은 적혈구를 생성합니다. 적혈구 생성. 따라서 탄수화물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은 비타민 B1입니다.
20번 켈달법. 켈달법에 의한 조단백질 정량 시 시료 분해를 위해 사용하는 시약은 황산입니다. 황산. 자, 황산인데요. 자, 오늘 황산 원소기 한번 써볼까요? H2SO4. H2SO4 황산이 되겠습니다. 켈달법은 식품, 사료, 토양 등의 총 질소 함량을 측정해서 조단백질 함량을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고 이것을 켈달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켈달법은 시료를 분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은 황산입니다. 왜냐하면 황산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시킵니다. 따라서 시약은 황산입니다. 21번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며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식중독. 이것이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번 살모넬라균. 자, 살모넬라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뭡니까? 닭고기 그리고 달걀. 주로 덜 익힌 닭고기, 달걀 등에서 감염되는 것을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상규균. 포도상규균에 의한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4번 보툴리누스균. 자, 이것은 부패한 통조림이나 진공 포장된 식품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것은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22번 불충분하게 가열된 소고기를 먹었을 때, 자, 소고기를 먹었을 때입니다. 때를 넣어주세요.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질환. 자, 이것은 무구조충입니다. 무구조충. 자, 이것은 소고기. 그러면 돼지고기는요. 돼지고기를 제대로 익혀 먹지 않았을 때, 이때는 유구조충이라고 하죠. 돼지고기는 유구조충, 소고기는 무구조충. 그 다음에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 자, 민물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니사키스. 아니사키스는 주로 해산물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해산물 익혀 먹어야 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간디스토마 민물고기, 아니사키스 해산물, 무구조충 소고기, 유구조충 돼지고기. 23번 광물성 이물, 쥐똥 등의 무거운 이물을 비중 차이를 이용해서 포집 검사하는 방법. 자, 이것은 액체 속에서 무거운 이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가라앉는다 침강법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치법은 뭐냐면, 자,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혼합물을 그대로 두는 것, 그대로 두면, 그러면 무거운 입자가 가라앉죠. 그리고 2번 여과법이란 말은 필터나 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여과법입니다. 그리고 체분별법, 체로 흘러내는 것을 말해요. 답은 3번. 24번 세균성 식중독균과 그 증상과의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1번 황색 보도상 구균은 구토 및 설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툴리누스균, 요거는 신경계 증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리스테리아, 요건 뇌수막염. 자, 근데 4번 보세요. 4번에 보니까 살모넬라죠. 살모넬라 골수염이 아니고, 자, 이건 위장에 문제가 생겨요. 위장 관계 증상, 위장에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 세균으로 인한 식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세균, 자, 죽여버려야죠. 가열 처리.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수분 활성도가 유지가 되면 그러면 미생물이 생존하고 증식합니다. 따라서 수분 활성도 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낮춰야죠. 수분 활성도를 낮춘다. 그 다음에 식품 최대 pH 값 유지. 그렇지 않습니다. pH 값을 어떻게 할까요? 낮게 해야 됩니다. 낮은. 자, 최대 틀렸습니다. pH 값을 낮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3번 산소 공급 아니죠. 산소는 미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 공급을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균으로 인한 식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열 처리, 열을 가는 겁니다. 26번 미생물을 신속히 검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에 APT 광측정법. 자, 이것은 광측정을 통해서 신속히 검출하는 거고요. 2번에 직접
표면 형광 필터법. 요거는 형광염료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염색하고 필터를 통해서 형광으로 미생물을 관찰합니다. 이것도 신속히 검출할 수 있고요. 3번 DNA 증폭법. 자, 이것도 특정 DNA를 신속히 증폭해서 검출합니다. 신속히 검출하는 방법인데요. 4번에 평판도말 배양법. 평판도말 배양법은 자, 이것은 전통적인 미생물 검출 방법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6번의 답 4번. 27번 청량음료수에 안식 향산 나트륨 20ppm이 사용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1kg에 첨가되어 있는 안식 향산 나트륨의 양은 이것은 0.02g입니다. 답은 3번. 안식 향상 나트륨이 20ppm이 사용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1kg에 첨가되어 있는 안식 향산 나트륨의 양은 0.02g. 답은 3번입니다. 28번 곰팡이가 생산한 독소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시트리린. 자, 시트리린. 자, 이것은 이게 Y가 아니고 T입니다. T. 좀 뭐 많이 틀렸네요. 그죠? 시트리린이잖아. 그죠? 시트리닌 이렇게 됩니다. 자, 시트리린. 자, 이것은 곰팡이 독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엔테로톡신. 엔테로톡신은 요거는요 곰팡이가 생산한 게 아니고 세균이 생산한 독소입니다. 세균이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아플라톡신. 이것도 곰팡이 독소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시트레오비리딘. 시트레오비리딘도 이것도 곰팡이 독소입니다. 1번, 3번, 4번은 곰팡이 독소예요. 그리고 2번 엔테로톡신은 세균이 생산한 독소가 되겠습니다. 답 2번. 29번 감자에 존재하는 독성 원인 물질. 자, 감자는요 솔라닌입니다. 감자의 독소 솔라닌. 1번 무스카린. 무스카린은 이것은 독버섯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테트로도톡신. 이건 보고입니다. 보고. 테트로도톡신은 보고. 그 다음에 시큐톡신. 이건 독미나리. 시큐톡신은 독미나리가 되겠네요. 30번 식품 공전상 표준 한천 배지를 고압전기 멸균법으로 멸균할 때 처리하는 pH, 온도, 시간. 일단 표준 한천 배지. 한천이 뭐예요? 한천은 뭐냐면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계열 성분을 한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지란 말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배양하는 데 사용하는 영양분이 포함된 물질을 배지라 그래요. 그러면 식품 공전상 표준 한천 배지를 고압 전기 멸균법으로 멸균할 때 처리하는 pH는 pH 7입니다. 자, 중성 pH 7. 그 다음에 121도 그리고 15분입니다. 자, 121도 15분 조건에서 수행됩니다. 답은 3번. 31번 우리나라의 식품 첨가물 공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식품 첨가물의 제조법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 첨가물의 규격 및 기준을 써놓은 거죠. 2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효과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 식품 첨가물 목록도 아닙니다. 답은 2번. 32번 다음 중 바이러스에서 전염되는 것. 바이러스에서 전염되는 거 볼 텐데 1번 장티푸스, 2번 콜레라, 그리고 4번 디프테리아. 자, 이건 모두 세균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세균에 의해 전염. 자, 그렇다면 폴리오. 이 폴리오가 뭐냐면 이게 소아마비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서 전염됩니다. 32번은 3번. 33번 다음 중 유충시대에 제2 중간 숙주를 갖는 기생충이 아닌 겁니다. 제2 중간 숙주. 1번에 페디스토마 중간 숙주 있고요. 요코가와 흡충 이것도 제2 중간 숙주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사키스도 중간 숙주 있죠. 그런데 3번에 동양 모양 선충은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입니다. 따라서 이 기생충은 사람 장속에서 주로 기생하고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요. 동양 모양 선충 이건 제2 중간 숙주 없습니다. 34번 대장균 검사법에서 반드시 첨가해야 할 배지 성분입니다. 이것은 유당입니다. 대장균은 유당을 발효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균 검사법에 반드시 첨가해야 될 배지 성분은 유당입니다. 유당.
35번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식품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동물 장내에 서식하는 병균이고 그리고 가열이 충분하지 않은 육류, 닭고기, 계란 이런 데서 발생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미생물 검사용 식품 시료의 적절한 운반 온도입니다. 자, 이것은 2도에서 5도가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7번 식품 성분 중 주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의 질소 화물이 세균에서 분해되어서 저분자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부패예요. 질소 화물이 미생물에서 분해되어서 저분자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 부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유해 물질을 생성하게 되죠. 그럼 1번에 노화 볼까요? 노화는 식품의 수분 감소, 경화 등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자연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패. 산패는 지방 성분이 산화되어 변질된다. 산패. 그리고 4번에 발효. 발효는 미생물이 작용하여 유익한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을 발효라 그럽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8번 폐디스토마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할까요? 익혀 먹어야죠. 그래서 자, 그럼 폐디스토마는 어디에서 잘 발생하죠? 하면 참깨나 가재 등 민물 갑각류 있죠? 민물 갑각류를 생식했을 때 폐디스토마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참깨나 가재를 생식하지 않는다. 답 3번입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39번 밀가루 및 물엿의 표백에 사용되어 하얗게 되는 거죠. 무리를 일으켰던 유해물질, 이게 뭐죠? 롱가릿입니다. 답은 1번 롱가릿.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둘신, 포르말린, 두붕산 모두 자, 이것이 인체 유해에서 논란이 됐던 거죠. 따라서 밀가루 물엿 표백에 사용되어 무리를 일으켰던 유해물질은 롱가릿이 되겠습니다. 40번 식품위생 검사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일반 성분 분석. 일반 성분 분석은 식품위생 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잔류농약 검사해봐야 되고 세균 검사해봐야 되죠. 그리고 유해금속도 분석해봐야 됩니다. 41번 분유의 제조 공정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 자, 먼저 원료의 표준화입니다. 일정 수준으로 맞춰야 되죠. 원료의 표준화. 이건 다 맞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예열. 예열에서 효소 활성 억제 및 미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낮춰야 돼요. 그 다음엔 예열입니다. 예열. 자, 예열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엔요 물을 일부 제거해서 농축시켜요. 농축시키고 그 다음에 고온의 건조 공정을 통해서 미세입자로 건조합니다. 이걸 분무 건조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장해야 되죠. 담아야죠. 답은 4번. 원료의 표준화, 예열, 농축, 분무 건조, 담기 이렇게 됩니다. 42번 증기, 압축식, 냉동기의 냉동 사이클 순서로 옳은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압축기. 자, 그 다음에 응축기. 압축기가 제일 먼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축기입니다. 응축기. 그 다음에 수액기. 그 다음에 팽창 밸브. 그 다음에 증발기. 그리고 또 압축기. 이렇게 돼요. 답 3번. 43번 최간 공정 중 뚜껑 제작 라인 시 컬링을 하는 이유를 적합한 거예요. 자, 일단 컬링을 하는 이유는 뚜껑 가장자리를 말아 올려서 뚜껑하고 그 다음에 관동 사이가 완전히 접합이 돼요. 완전히 접합되어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물질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밀봉식 관동은 캔의 몸통을 말해요. 캔의 몸통과 접합이 잘대로 하기 위해서 접합이 되면요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도 않고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지도 않겠죠. 답은 1번입니다. 44번 통조림 301-1 호칭관의 표시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일단 301은 관의 내경. 자, 내경은 뭐냐면 지름을 말해요. 자, 관의 지름 301. 자, 그 다음에 다시 1할 때 1은 관의 내용적은 용량입니다. 용량. 그래서 301은 관의 내경, 1은 관의 내용적 용량을 표시한 겁니다. 답 3번. 45번 별을 10에서 15도의 온도의 70에서 80%의 상대 습도에 저장할 때 얻어지는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해충 및 미생물 번식이 억제되고요. 맞고. 두 번째 현미의 도정 효과가 좋고 도정한 쌀의 밥맛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영양적으로 유효한 미량 성분의 변화가 많은 게 아니고 최소화되죠. 최소화.
답 3번이고요. 4번 발화율의 변화가 적습니다. 46번 영도시의 물 1kg을 100도씨까지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자, 그럼 영도시의 물 1kg을 100도씨까지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 얼마입니까? 100kcal입니다. 100kcal. 이거 외웁시다. 영도시의 물 1kg 100도씨까지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은 100kcal. 47번 한천 제조시 원조. 자, 원조란 말은 뭐냐면 한천의 재료가 되는 해조류를 말해요. 원조. 예를 들어서 해조류의 배합조를 배합하는 장점. 자, 배합조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혼합탱크입니다. 혼합탱크. 그러면 첫 번째 값이 싸다 맞고요. 근데 제조 공정이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죠. 그 다음에 3번에 수율이 좋고 4번에 품질이 양호합니다. 답은 2번. 48번 새우젓 제조 틀린 것입니다. 1번 새우는 껍질이 있죠. 껍질이 있어서 소금이 육질로 침투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1번 맞고. 2번 숙성 발효 중에도 뚜껑을密폐하여 이물질의 혼입을 막죠. 맞고요. 3번 제품 유통 중에도 발효가 지속되므로 포장 시 공기 혼입이 억제됩니까? 억제되죠. 그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열처리 살균. 열처리 살균은 이게는요 발효 식품의 어떤 특성을 오히려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열처리 살균하잖아요. 저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우젓 제조하는데 누가 열처리 합니까? 안 그래요? 발효시키는 건데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번 식품의 가열 살균 작업 조건에서 미생물의 내열성 표시법 D100은 10.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D100 할 때 100, 요 100은 뭐냐면 100도씨 이 말이고요. 100도씨. 그리고 이 10은 10분간 가열했다 이 말이에요. 10분간 가열. 그러면 10분간 가열했을 때 미생물의 90%가 사멸한다. 죽어버린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이네요. 10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미생물이 90% 죽어버린다. 답은 1번입니다. 50번 햄 제조 시 염지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입니다. 염지를 하게 되면 세균 활동과 발육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좋은 풍미가 느껴지죠. 짭짤하고 풍미 있는 맛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답 3번이고 4번 제품의 색을 좋게 합니다. 왜냐하면 염지에 사용되는 질산염이 육류의 붉은색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우리 햄 제조된 햄을 보면 붉으스름한 맛이 좋게 보이죠. 이게 제품의 색을 좋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번 제품의 생산성 증대입니다. 51번 아미노산 간장을 중화할 때 60도씨로 하는 주된 이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중화할 때 온도가 높으면 쓴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쓴맛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중화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60도씨가 가장 적절해요. 답은 3번. 52번 식품 가공에서 사용하는 파이프를 자 이거를요 방향을 90도를 바꿀 때 사용되는 이음 이게 뭐죠? 엘보입니다. 엘보. 그래서 엘보는 파이프 방향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연결 부품이고요. 주로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레터럴은 뭐냐면 주 배관에서 가지 배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음이고 이건 주로 45도입니다. 45도. 주로 45도. 3번에 크로스는 네 가지 방향으로 연결되는 교차형 이음. 네 가지 방향, 네 방향으로 연결되는 교차형 이음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은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음을 유니언이라고 해요. 따라서 방향을 90도로 바꿀 때 사용되는 이음을 엘보라고 합니다. 53번 산과 알칼리 등 부식성 액체의 수송에 사용되는 펌프. 우리 부식성 액체는요. 펌프의 기계적 부품이 직접 접촉되면 안 되겠죠. 막을 설치합니다. 이걸 경막 펌프라고 해요. 답은 3번. 그래서 액체하고 기계 부품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펌프를 경막 펌프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요. 54번 우유의 초고온 단시간 UHT 초고온 단시간이니까 적어도 분은 아니겠죠. 뭐 분은 아닐까요? 초일 거예요. 그렇죠? 2초에서 5초 사이 초고온 단시간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인데 자, 이거는 130에서 135도에서 2에서 5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제품의 품질과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면서 우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3번 130에서 135도씨에서 2에서 5초. 55번 청국장 제조에 관여하는 주요 미생물. 자, 이거 바실러스입니다. 바실러스. 답은 3번이에요. 바실러스 속. 이건 청국장하고 관련됩니다. 바실러스 속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읽기 좀 힘들죠? 자, 지고사카로마이세스. 지고사카로마이세스입니다. 이거는 주류입니다. 주류. 주류하고 술하고 관련되는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코더마. 미코더마는 요거는요, 식초입니다. 식초.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파길러스죠. 요는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추장, 된장, 간장의 하고 관련되는 주요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다시 봅시다. 지고사카로마이세스, 이건 술, 주류. 미코도마, 미코도마는 식초. 바실러스 속, 바실러스가 이것이 청국장입니다. 그리고 아스퍼길러스는 고추장, 된장, 간장. 56번 수산 가공 원료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적색육 어류는 질 함량이 많죠. 그럼 적색육 어류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고등어, 그 다음에 참치. 자, 고등어, 참치는 지질 함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폐류, 조개류나 굴이죠. 폐류, 조개, 그 다음에 굴. 자, 이것은 어류보다 글리코겐의 함량이 많습니다. 3번 어체의 수분과 지질 함량, 이거는 역상관관계. 역상관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수분이 높으면 지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단백질 탄수화물은 계절적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심하다 틀렸죠? 심하지 않다. 답 4번. 57번 알칼리 박피 방법으로 고구마나 과실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물질, 이게 뭘까요? 이것은 수산화나트륨, NaOH, 수산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에 염화나트륨,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보통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염화나트륨입니다. 따라서 알칼리 박피 방법으로 고구마나 과실의 껍질을 벗길 때 이용하는 물질,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입니다. 58번 과자나 튀김류 제조에 적합한 밀가루. 아, 과자나 튀깁니다. 박력 있죠? 박력분.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강력분은요, 강력분은 빵입니다. 빵. 그리고 중력분. 자, 중력분은 우리가 보통 만능 밀가루 이렇게 불러요. 만능 밀가루.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 중력분으로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요리, 빵, 쿠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강력분은 이런 피자 도우나 면 종류, 면류, 이것이 준강력분에 적합한, 준강력분이 이 제조에 적합한 밀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자나 튀김, 과자 튀김은 박력분, 아주 튀김, 박력 있죠? 박력분. 59번 어류의 자가소화 현상. 자가소화 현상이란 말은 뭐냐면 어류가 죽은 후에 물고기가 죽고 효소에 의해서 조직 성분이 분해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자가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번 글리코겐은, 자, 이것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젖산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글리코겐이 젖산이 되니까 글리코겐이 감소되고 젖산은 증가입니다. 그리고 3번 유리 암모니아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용성 질소, 이게 질소 화합물입니다. 질소 화합물도 증가하게 되죠. 질소 화합물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류의 자가소화 현상이 아닌 것,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젖산의 감소 틀렸습니다. 젖산 증가입니다. 60번 다음 중 버터의 교동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인데, 교동이 뭐냐면 이것은 크림에서 지방을 분리하여 버터를 형성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럼 버터의 교동이란 말은 크림에서 지방을 분리, 버터를 형성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크림의 온도, 요거 영향이 있죠. 크림의 산도, 크림의 농도 모두 버터 교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근데 크림의 비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크림의 비중은 교동 과정 자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60번까지 푸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